머릿속에 안개가 걷히면서 생각들이 제자리를 찾자 나는 서서히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하 작업실의 희미한 불빛은 살짝 열린 문틈으로만 들어오고 있었는데 마치 내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내 라켓 중 하나가 여전히 작업대에 물려 있었다. 거실에서는 막내 두 아이가 비디오로 디즈니 영화를 보며 노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의자에 앉아 벽시계를 힐끗 보니 생각에 잠긴 채로 30분 넘게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일요일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내 수지는 주방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다가오는 가을 스쿼시 리그를 위해 라켓 몇 개를 수리하러 내려왔다. 나는 현대 자동차의 엔지니어로 일하기 전부터 8년 동안 스쿼시를 쳤다. 매 시즌 전역 리그에도 최소 한 번은 참가했다. A급에서 뛸 만큼 실력이 좋다는 것과 지역 대회에서 종종 1위를 차지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스쿼시 덕분에 62세인 나는 90kg 정도의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다. 7살짜리 딸 서연이도 스쿼시를 쳤다. 그 아이는 종종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려고 나를 따라 놀이방으로 들어왔고 4살짜리 하윤이도 따라왔다. 하윤이는 항상 서연이 옆에 있고 싶어 했고 다행히도 서연이는 적어도 지금은 그걸 귀찮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서연이가 자라면서 모든 것이 변할 그날이 두려웠다. 9살짜리 아들 민준이는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의식하며 보통 자기 방에서 모형 비행기와 자동차를 가지고 혼자 놀았다. 민준이는 나와 우리 박씨 집안의 많은 사람들을 닮았다. 갈색 머리, 갈색 눈, 다부진 턱, 그리고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오뚝한 코. 서연이는 수진의 붉은 머리를 닮았고 하윤이의 금발 머리는 우리 둘의 특징을 모두 합쳐놓은 것 같았다. 나는 운동 가방에 있는 라켓 3개의 손잡이 수리를 마쳤고 몇몇 줄이 팽팽하게 조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머피의 법칙에 따르면 매주 리그 경기 중 적어도 한 줄은 끊어질 것이 분명했다. 나는 딸들이 잘 노는지 확인하고 위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계단을 오르면서 수진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침에 이미 포옹을 했지만 로맨틱한 분위기를 위해 그녀를 놀라게 해줄까 생각했다. 나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다. 다시 보니 새 아이를 낳고 결혼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꾸준한 운동과 합리적인 식단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몇 번은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내가 문을 더 열었을 때 그녀가 일정은 화요일과 목요일 9시부터 3시까지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응 말할 수 있어. 진우 씨는 딸들이랑 지하에 있어 라고 말했다. 또다시 침묵. 왜?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영아. 요즘 그 생각 많이 해. 이번 주말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수지는 친구이자 상사인 최지영과 또 다른 주말 쇼핑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문을 더 활짝 열고 그녀를 놀라게 하려던 참에 수진이가 킥킥 웃는 소리를 들었다. 대체 뭐지? 나는 생각했다. 지영이 말에 또 킥킥거리고 있네. 신혼여행 이후로 수진이가 저렇게 웃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더니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응.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 그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몇 달 전 술집에서 엿들었던 대화가 생각나서 어안이 벙벙했다. 나는 지하 계단에 주저앉아 천천히 문을 닫았다. 수진이는 계속 웃으며 전화기에 속삭였고 나는 몇 마디밖에 알아들을 수 없었다. 지난번엔 정말 열정적이었어. 알아. 너희 둘 다 그 사람한테 내가 만날 거라고 전해줘. 오, 정말 기다려줘. 그녀가 통화를 마쳤을 때 나는 어두운 계단에 서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돌아서 계단을 내려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그 대화에 대해 생각했다. 작년 봄, 수요일 저녁 리그의 마지막 스쿼시 경기 중 하나가 끝난 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 우리는 맥주를 마시러 호프집에 갔다. 맥주를 마시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의식이었다. 1시간 후
강민호, 백현식, 그리고 나만 남았다. 민호와 현식은 친한 친구였고 몇 년 전 오크파크 클럽에 가입했다. 민호는 맥주를 좋아했지만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현식은 콜라만 마셨다. 현식의 알코올 중독은 맥주 몇 잔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결혼 생활에 부담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술집 분위기를 즐겼고 가능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했다. 둘 다 결혼했다. 민호는 아이가 둘, 현식은 하나였다. 경기에 대해 이야기한 후 대화는 불가피하게 여자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들과 여러 번 술집에 간 후 나는 그들이 바람을 피울 의도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종종 내 결혼 생활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관심을 보여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현식은 민호의 아내 유미가 그에게 특별한 수술을 받으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민호를 놀렸는데 나는 그가 정관 수술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수진이도 내가 그러길 원했지만 우리가 이미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식은 비웃으며 분명히 말했다. 아니, 그녀는 그가 사마귀를 제거하길 원해. 나는 크게 웃으며 당황해서 물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민호는 얼굴을 붉히며 몇 년 동안 자라나 그를 겁먹게 했던 사마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아내는 그것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미는 그것이 그들의 성생활에 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했다. 대화가 너무 깊어져서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 앉아 나는 수진이가 그녀의 전화 통화가 암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호와 현식이 내 스쿼시 친구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아는 한 그들은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단서들은 들어맞는 것 같았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합리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랐다. 지영이도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수진의 상사인 최지영은 지영은 수진이 일하는 매장의 부점장이었는데 본사에서 전근 온 후 두 사람이 동시에 임신하면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의 딸은 한 달 차이로 태어났다. 우리는 가끔 지영과 그녀의 남편 도현과 어울렸는데 주로 회사 행사에서였다. 지영은 똑똑하고 아름다웠으며 항상 주목의 중심이었고 도현은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다. 민호와 현식은 약 2년 전 스쿼시 리그에 참가했다. 민호는 건설 회사를 소유했고 현식은 한 회사의 관리 파트너였다. 우리는 모두 주택 건설 회사에서 일했고 모두 결혼했고 공통점이 많았지만 스쿼시를 통해서만 교류했다. 어느 날 내가 수진이가 일하는 곳을 언급했을 때 민호는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이었는데 민호와 현식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들은 1년에 몇 번 만났다. 쇼핑 여행은 약 2년 전 막내딸 하윤이가 미운 두 살을 겪고 있을 때 시작되었다. 수진이는 어린이집에 반나절만 가는 하윤이와 서연이 때문에 힘들어했고 새 아이를 돌봐야 했다. 집안일과 아르바이트는 그녀를 지치게 했고 나도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하느라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좌절감에 소파에서 흐느껴 울었다. 나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안아주었고 그녀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죄책감을 느낀 나는 그녀의 다음 쉬는 날에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감동하여 나에게 고마워하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몇 주 후 수진이는 지영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지영은 서울 외곽으로 쇼핑 여행을 제안했는데 비록 나는 예약을 동의했고 다음 쉬는 주말에 수진과 지영은 토요일 아침에 떠났다. 그들은 아침을 먹고 쇼핑을 하고 모텔에 체크인하고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호텔 세부 정보를 알려달라고 전화를 걸도록 주장했고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들은 다음 날 오후 5시경에 돌아왔다. 수진이는 매우 고마워하며 나를 껴안고 키스하며 상점과 식당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쇼핑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예쁜 물건 몇 가지를 샀다. 나는 그녀를 위해 기뻤고 아이들도 말을 잘 들어서 불평할 것이 없었다. 그 일은 2일 이상 끝났다. 몇 년 전, 그 이후로 쇼핑 여행은 3, 4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일이 되었다.
수진과 지영은 토요일 아침에 떠나 일요일 저녁 늦게 돌아왔다. 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고 그것이 수진이를 기쁘게 했다. 두 번째 여행 후 수진이가 우울하고 걱정스러워 보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생리 기간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에 우리가 한 번도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그녀가 가기 전에는 항상 그렇게 했지만 여행이 계속되면서 수진이는 그 전주에 매우 흥분하는 것 같았다. 수진이가 전화를 걸었다. 계단 위에서 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들 목욕할 시간이야. 위층으로 불러줄래요? 나는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진우 씨, 내 말 들려요? 나는 일어나 계단으로 가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들었어요. 불러올게요. 잠시 실랑이를 벌인 후 아이들을 위층으로 데려갔다. 나는 시간을 때우고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가지 물건을 주우며 돌아다녔다. 마침내 위층으로 올라갔다. 수지는 부엌에서 요리책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자기? 불편해? 나는 틈을 찾는 것에 대해 중얼거렸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를 하고 있었지만 내 의심에 어떤 징후라도 찾기 위해 그녀의 눈을 계속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고 그녀는 웃으며 나에게 다시 키스했다. 당신이 아래층에 있을 때 지영이가 전화했는데 다음 주말에 쇼핑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해. 그 말을 듣자 그녀의 눈이 순간적으로 가늘어졌다. 나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여행을 연기할 방법을 생각하려고 애썼다. 다음 주말에 계획 없었나? 나는 설득력 없이 말했다. 달력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녀가 대답했다. 토요일 저녁에 재향군인회 행사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가야 해. 나는 천천히 말했고 수지는 나를 평가하듯 쳐다보았다. 진우 씨, 알잖아. 난 그런 행사 싫어해. 당신들은 군대 얘기만 하고 술만 너무 많이 마시잖아. 지루해. 그러니까 당신이 가고 싶으면 내가 가는 동안 베이비시터를 구해. 그럼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뭐 좀 하지 않을래? 에버랜드가 몇 주 더 개장할 거고 우린 아직 애를 데려가지 않았잖아. 좋아할 만큼 컸어. 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드물게 분노의 기색이 나타났다. 우리 노동절 주말에 강화도에 애들 데려갔었잖아. 불과 몇 주 전이었어, 진우 씨. 대체 왜 그래? 전에는 내가 쇼핑 가는 거 반대한 적 없잖아. 나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우리 같이 뭐 좀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 너랑 지영이랑 재미있게 놀아. 난 애들 재우러 갈게. 나는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갔다. 중간쯤 갔을 때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가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녁 내내 나는 대부분의 평일 밤처럼 그녀와의 진지한 대화를 피했다. 나는 수진이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어 잠을 청했다. 잠시 후 그녀가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잠옷을 입고 내게 바싹 다가와 진우 씨라고 속삭였다. 나는 잠든 척하며 얕게 숨을 쉬었다. 마침내 그녀는 포기하고 멀리 굴러갔다. 그녀가 깊이 잠들었을 때 나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32km도 채 안 되는 곳,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삶을 회상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동현, 혹은 모두가 부르던 대로 제이스였다. 우리는 4학년 때부터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고, 서로의 집에서 자주 자고, 운동을 하고, 여자들과 데이트를 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나는 고등학교 때 보통 성적이 더 좋았지만, 그 후 제도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집에서 통학하며 지역 전문대학에서 공학기술을 공부했다. 제이스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서 교양 과목을 들었다. 우리 둘 다 징병을 유예받았다. 1학년 말에 나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저축한 돈을 벌금으로 다 쓰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잃었다. 우울해진 나는 내 제도 기술이 베트남 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다. 제이스도 군에 입대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친구로 입대했고 논산 훈련소에서의 기본 훈련은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다. 훈련 중간에 우리는 적성 검사를 받고 포병을 위한 첨단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격 통제 전문 요원으로 배정되었다. 우리는 포병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베트남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15일간의 휴가 후 우리는 베트남 공화국으로 날아갔다. 우리는 제11포병여단 제2대대 A4대에 배속되었다. 1969년 11월이었고 닉슨은 병력을 감축하고 있었다. 처음 몇 달 동안 우리는 전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주로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 몇 차례의 습격에 참여했고 하이라이트는 태국 방콕에서의 휴가였다. 15일간의 파티 후 우리는 돌아와서 우리 부대가 제백공수사단 제3여단에 합병된 것을 발견했다. 며칠 후 우리는 헬리콥터로 정글 속 외딴 언덕으로 이송되었다. 4개월 후 나는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고 제이슨은 시신낭에 담겨 돌아왔다. 나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나는 병원에서 몇 주 재활 치료에 몇 달을 보냈고 정신과 의사도 만났다. 거의 임무 수행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나는 포트실로, 나는 조교였고 다른 사람들이 지역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것을 피했으며 여가 시간에는 글을 썼다. 1년 후 나는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조기 전역을 신청했고 군은 이를 승인하여 5개월 일찍 전역했다.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재향군인 수당을 신청했다. 집에서 살면서 내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고 저축, 교육수당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충당했다. 나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전형적인 베트남 참전 용사였다. 전쟁에 대한 사회의 반응과 내 경험은 나를 쓰라린 은둔자로 만들었다. 나는 머리를 기르고, 나는 수염을 기르고, 후드티나 낡은 군용 재킷, 찢어진 청바지, 낡은 운동화를 신었다. 나는 학교에 걸어가고,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다. 나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정신과 의사를 만났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제이슨의 부모님을 찾아가 그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다. 그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다. 어느 날 오후 캠퍼스 내 국제센터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 목소리가 내 집중을 방해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한 남자가 테이블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길고 붉은 머리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호기심 어린 갈색 눈이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붉은 입술이 내 입술에 닿으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하며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아니요, 앉으세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책을 내려놓고 30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공부했고 나는 공부하는 척했다. 나는 가끔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그녀의 외모에 감탄했다. 마침내 그녀가 알아차리고 물었다. 참전 용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베트남 전쟁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움찔했지만 말했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해병되셨죠. 그녀가 말했고 나는 긴장이 풀렸다. 심지어 부상도 당하셨어요.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민간인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혐오감에 속으로 생각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베트남 전쟁을 언급하지 않고 거의 3년 동안 군 복무를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녀가 수업에 가야 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녀는 내가 집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한 여성이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저기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나는 더 조리 있게 대답했다. 그녀는 마치 우리가 오랜 친구인 것처럼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내 이름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진우예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이수진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의 수업 사이에 긴 휴식 시간이 있었고 자주 만났다. 나는 그녀의 가족,
친구, 경력, 그리고 대학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외향적이며 사교적이어서 제이스를 생각나게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가족과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군대 주제는 피했다. 나는 그녀에게 매료되었고 면도를 하고 옷을 더 단정하게 입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변화에 대해 기뻐했다. 만난 지 몇 주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즉시 동의했다. 우리 둘 다 집에서 학교로 통학했기 때문에 나는 금요일 저녁에 그녀를 데리러 가겠다고 제안했고, 그녀는 웃으며 경고했다. 아빠는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남자들한테 까다로우셔. 정말 괜찮겠어? 내가 대답했다. 수진아, 너랑 데이트할 수만 있다면 내 아버지를 몇 분, 아니 평생이라도 참을 수 있어.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나를 아첨꾼이라고 불렀다. 금요일 저녁, 나는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고 따뜻하게 웃는 여성이 나를 맞이했다. 진우 씨 맞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기며 외쳤다. 여보, 수진이 남자친구 왔어요. 나를 향해 돌아서며 그녀는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의 아버지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 저는 은주예요. 그가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나만큼 키가 크지만 더 무거운 거구의 남자였다. 나는 태식일세. 그가 말하며 내 손을 꽉 잡았다. 거실로 들어오게. 수진이가 준비하는 동안 이야기 좀 나누지. 우리는 TV, 소파, 안락의자가 있는 아늑한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군대 장식품과 에밀 게런드 소총이 있는 벽난로가 있었다. 태식은 한국에서 해병대원으로 복무했고 2번 부상당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수진은 그 힘든 시절을 언급했다. 나는 수진이가 말하길 베트남에 계셨다고요? 라고 말했다. 태식이 물었다. 저는 사격 통제 요원이었습니다. 나는 1555 포병 전문가라고 대답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155포는 포병의 일꾼이지. 우리 포는 베트남 전역에 주둔했습니다. 태식은 내가 진짜 군인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해병대의 땅이지. 내가 갔을 때는 대부분의 해병대가 철수한 후였습니다. 태식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베트남화는 이 나라를 가져라. 너희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멋진 용어지. 은주가 태식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났어. 비명소리만 남았을 뿐이야. 두고 보라고. 그가 주장했다. 다행히도 수진이가 들어와 대화를 끝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학업과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다. 나는 대화에 너무 몰두해서 영화에 대해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 극장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에게 바싹 붙어 앉았다. 그 후 우리는 술 한잔 하러 바에 들렀다. 나는 통금 시간 직전에 그녀를 집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어색하게 서서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었지만 저녁을 망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내 목에 팔을 감고 내 눈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진우 씨. 멋진 저녁이었어요.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그렇게 껴안고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못해 떨어져 집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나는 수진에게 전화했고 우리는 1시간 동안 통화했다. 우리는 주중에 데이트를 했고 곧 연인이 되었다. 몇 주 후 나는 그녀에게 토요일에 호텔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얼굴을 붉혔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은 완벽했다. 그녀가 베트남 전쟁에서 얻은 내 흉터를 보았을 때 몇 번의 어색한 순간이 있었지만 나는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수지는 사랑해요.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사랑해요, 진우 씨.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영원히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코에 키스했다. 영원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걸 여러 번 더 하고 싶어. 그녀가 웃었고 내가 그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신음했다. 세상에. 진우 씨,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제이스를 잃은 후 처음으로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평화를 느꼈다. 우리가 이른 아침에 모텔을 떠날 때쯤 우리는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평생 동안 우리는 결혼, 아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지는 나보다 1년 먼저 졸업해서 내가 졸업할 때까지 일을 하고 그 후에 우리는 결혼할 것이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아파트를 빌릴 계획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수진을 부모님께 소개했다. 아버지 상철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셨고 어머니 미경은 시간제 보조 교사셨다. 그들은 수진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녀가 나를 더 개방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 방식 때문에 사랑했다. 나는 더 행복했고 끊임없이 미소 지었다. 심지어 내 치료사도 내가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 그만 오라고 말했다. 수진의 아버지 태식은 나를 경계했다. 특히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했을 때. 태식과 은주가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여자들이 부엌에 있는 동안 태식과 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서 얻은 내 흉터에 대해 물었고 나는 마지못해 1970년 여름에 립코드 기지에 있었다고 말했다. 해병대원이었던 태식은 립코드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 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부드러워졌다. 그는 나를 그가 가져본 적 없는 아들처럼 대했다. 수지는 우등으로 졸업하고 한 소매점에서 구매 보조원으로 취직했다. 그녀는 내 아파트에서 나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졸업했다. 나는 시간을 갖고 현대자동차에서 제도사로 취직했다. 2달 후 우리는 결혼했고 둘 다 일을 했다. 우리는 확장할 공간이 있는 작은 집을 샀다. 1년 후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딴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다. 2년 후 우리는 서연이를 낳았고 3년 후에는 하윤이가 태어났다. 민준이가 있다는 것은 특별했지만 두 딸은 나를 완전히 빠지게 만들었다. 수지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근무 시간을 파트타임으로 줄였고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전일제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녀의 근무 시간은 주당 12시간에서 20시간 사이로 변동했는데 그녀에게는 적합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을 하면서 많은 할인을 받았고 일을 시작한 이후로 가족의 옷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내 역할은 부품 설계를 자동 생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것에서 최초의 컴퓨터 AD 설계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삶은 좋았고 우리는 돈과 2대의 차 그리고 멋진 집이 있었다. 우리는 집을 확장했고 매년 가족 휴가를 갔다. 수진과 나는 1년에 2번 아이들을 조부모님 댁에 보내 우리만의 주말을 보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찬 매우 견고해 보였다. 나는 종종 수진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정말 운이 좋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매일 밤 몇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를 빼먹고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벽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계획이 필요했다. 수진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사실을 말해줄까? 나는 수첩에 낙서를 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나는 수진과 내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잃을 생각에 겁이 났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좀비 같았다. 직장과 집에서 수지는 제이스가 내 이상한 행동에 대해 물어볼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직장 프로젝트 탓으로 돌렸다. 화요일까지 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 민호, 현식과 함께 출근 전에 스쿼시를 쳤다. 그들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둘 다 탈의실에서 무언가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했다. 민호는 웃었고 현식은 마치 농담을 하는 것처럼 비웃었다. 처음으로 나는 그들을 적으로 보았다.
우리는 몇 번의 친선 경기를 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수요일까지 나는 민호와 현식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민호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의 직장에서 왔다고 말했다. 현식은 스쿼시 리그에 참가했고 토요일에 뛸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그가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가서 일요일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현식의 집에 전화했고 그의 아내로부터 같은 대답을 들었다. 그들 4명이 모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다. 나는 분노했고 내 머릿속에 한 목소리가 행동을 촉구했다. 금요일 저녁 나는 부모님을 방문했다. 그들은 집을 수리하기 위해 플로리다에서 겨울을 보낼 계획이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았다. 마침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내가 흐느끼자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을 입 밖으로 낸 것은 처음이었다. 부모님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아니, 이럴 수는 없어. 수진이가 너한테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속삭였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내가 듣고 알게 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울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우리한테 뭘 원하니, 진우야? 아버지가 물었다.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내일 아이들을 데리러 와서 일요일까지 데리고 계셔줄 수 있나요? 나는 애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진우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오해이길 바란다. 나도 그러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떠났고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서서 나를 껴안고 키스했다. 아이들은 놀이방에 있어. 저녁은 20분 후에 준비될 거야. 그녀가 명랑하게 말했다. 그녀는 주말에 대해 매우 흥분한 것 같았다. 나는 망설이며 말했다. 자기야. 우리 지난 주말부터 사랑을 나누지 않았어. 오늘 밤에 아이들을 일찍 재울까? 수지는 뒤로 물러서며 어색하게 웃었다. 진우 씨, 정말 그러고 싶지만 오늘 생리가 일찍 시작됐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럼 알겠어.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내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생리가 끝나면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약속해. 나는 그녀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래, 그럼 약속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나를 껴안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돌아갔다. 그녀의 생리 주기는 항상 규칙적이었고 나는 그녀가 데이트를 위해 몸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와 행동하려는 충동이 점점 더 강해졌다. 다음 날, 우리는 토요일의 일상적인 습관을 따랐다. 큰 아이들은 방을 청소하고 만화를 보았다. 나는 수진이가 떠날 시간까지 차고에서 꾸물거렸다. 그녀가 왔다. 아래층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엄마가 아이들에게 착하게 굴라고 소리쳤다. 하윤이가 뒤에서 소리쳤다. 엄마, 나 뭐 좀 사다 줘. 수진이 하윤이를 껴안고 키스했다. 사다 줄게, 얘야. 아빠 말씀 잘 들어. 그녀는 나에게 키스하며 말했다. 나 가야 해. 지영이 데리러 가야 해. 호텔에 도착하면 전화하는 거 잊지 마. 어느 호텔이지? 하남의 레드루프인이야. 안녕, 그녀가 말하고 떠났다. 나는 그녀가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와 서연이에게 짐을 싸라고 말했다.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갈 것이었다. 그들은 꽤 힘들게 짐을 쌌고 나는 하윤이가 짐 싸는 것을 도왔다. 엄마, 우리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떠날 때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행운을 빈다. 진우야, 네가 틀렸기를 바란다. 저도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내일 아침에 전화드릴게요. 나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롯데렌터카에 들러 차를 바꿨다. 내 차가 눈에 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몇 시간 후 나는 여전히 부엌에 앉아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오후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전화를 받았다.
너니, 진우? 수진이 물었다. 응, 나야. 나는 예상은 했지만 방해받은 것이 약간 짜증났다. 나는 지금 최우선 순위인 민준, 서연, 하윤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괜찮은가? 모든 것이 괜찮았다. 너는 괜찮아? 나는 비꼬듯 물었다. 우리는 괜찮아. 점심 먹으러 멈췄어. 우리는 168호실이야. 방 번호는 15500, 56, 5168이야. 우리는 몇 분 동안 이야기했고 그녀는 말했다. 지영이가 나한테 손짓하고 있어. 나 가야 해. 오후에는 메도우브룩 빌리지 쇼핑센터에서 보낼 거야. 내일 보자. 그녀는 내가 작별 인사를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고 오늘 아침에 떠날 때 사랑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레드루프인에 전화해서 이수진이 체크인했는지 물었고 그들은 그렇다고 말하며 나를 연결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런 다음 강민호가 등록했는지 물었고 그들은 그렇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작업실로 가서 총기 보관함을 열었다. 나는 아버지의 낡은 16게이지 산탄총, 윈체스터 모델 73 소총, 그리고 낡은 기관총 손잡이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나는 고등학교 때 윈체스터를 샀다. 나는 베트남 전쟁 이후 사냥을 견딜 수 없었다. 무기를 가져가면 아이들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나는 방콕에서 산 낡은 코바 나이프를 찾아 종아리에 묶고 몇 가지 필수품을 준비했다. 새벽이시 나는 하남까지 145km를 운전하기 시작했다. 나는 레드루프 호텔에 도착해서 168호실 근처에 차를 세웠다. 수진이의 차가 보이지 않아서 새벽 5시까지 기다렸다. 나는 빨간 픽업 트럭을 보았고 민호와 현식이 차에서 내려 웃으며 이야기하며 수진의 방옆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보았다. 45분 후 그들은 터퍼스 주점으로 떠났다. 나는 그들을 따라갔고 수진의 차가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그 작은 술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아침 9시까지 기다렸다. 네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고 술집을 나왔다. 나는 호텔로 돌아와 정문과 민호의 트럭이 모두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웠다. 그들은 곧 도착해서 168호실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했다. 민호가 동전을 던지고 현식이 수진에게 키스했다. 지영은 민호를 다른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두 커플은 손을 잡고 각기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망연자실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0년의 결혼 생활과 가족이 파괴되었다. 내 머릿속의 목소리가 소리쳤다. 뭐라도 해, 뭐든지. 하지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노력했다는 것을 안다면 더 잘 잘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민호가 반바지와 티셔츠만 입고 맥주 캔을 손에 든 채 지영의 방에서 나왔다. 나는 1시간 넘게 그들의 방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는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다. 현식은 셔츠와 신발 없이 청바지만 입고 나왔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이야기하고 하이파이브를 한 다음 방을 바꿨다. 나는 갑자기 바보야, 뭐라도 해. 나는 운전용 장갑을 끼고 차에서 나와 168호실로 걸어갔다. 나는 문을 2번 두드렸고 민호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를 세게 때렸고 그는 얼굴을 감싸쥐고 뒤로 넘어졌다. 나는 칼을 꺼내 그에게 겨누었다. 얼마나 됐어, 민호?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야? 나는 다그쳤다. 2년. 그가 더듬거렸다. 그럼 스쿼시 리그에 참가한 건 우연이 아니었네? 나는 비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그가 고통에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너는 병적인 바보야, 민호. 다시는 수진이나 다른 유부녀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봐. 내가 널 찾아낼 거야. 히드. 그가 헐떡였다. 이 동네를 떠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덧붙였다. 그가 대변을 조절할 수 없게 되자 그의 눈이 공포에 질려 커졌다. 샤워기 소리가 멈췄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야, 같이 샤워하러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야? 그녀는 욕실 문에 나타나 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고 수건이 손에서 떨어졌다. 민호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문을 쾅 닫았다. 나는 칼로 전화선을 자르고 방을 나섰고 분노에 차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를 욕실로 던져 수진을 비명 지르게 했다. 나는 밖으로 나와 현식의 방으로 걸어가 문을 2번 두드렸다. 현식이 웃으며 문을 열었다. 너희들 너무 시끄러워. 나는 그의 턱을 때렸고 대비는 침대에 쓰러져 매우 겁에 질려 보였다. 나는 벽에서 전화선을 뽑았다. 남편한테 오늘 밤 나를 만났다고 말하면 안부 전해줘. 나는 비꼬듯 말하고 덧붙였다. 아니면 내가 직접 말해줄 수도 있지. 나는 전화기를 구석에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했다. 긴장이 풀리고 기분 좋은 피로감이 찾아왔다. 행동을 촉구하던 목소리는 사라졌다. 나는 내 인생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차로 걸어갔다. 네. 나는 갑자기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예상은 했지만 방해받은 것이 짜증났다. 나는 내 아이들, 민준, 서연, 하윤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상황의 여파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진우야, 나 태식이야. 네, 장인어른.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여기 와 있어. 우리 부부가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울면서 집에 가기 무서워하고 있어. 태식이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1시가 거의 다 되었다. 하남을 떠난 지 약 14시간이 지났고 나는 그녀가 그렇게 느끼게 할 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었다. 어젯밤에 지영이 친구들 몇 명한테 화를 냈다고 말해. 심하게 다치게 했는데 내가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지. 나는 비꼬듯 말했다. 진우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태식이 멈췄다. 수진이는 하남의 한 식당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어. 수진이는 당신 딸이니까 그게 맞겠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태식이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전화기에는 침묵이 흘렀다. 진우야, 내가 수진이를 집으로 데려갈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 태식이 전화를 끊었지만 나는 뒤에서 수진이가 안 돼요. 아빠,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신발 상자 속 낡은 사진과 기념품을 보며 2번째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그들이 도착했다. 태식이 들어왔고 수진이가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뒤따랐다. 제발 아빠 우리끼리 해결하게 해줘요. 진우 씨랑 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고 그녀는 떨고 있었으며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그를 문 밖으로 이끌려고 했다. 하지만 태식은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 나를 쳐다보다가 내 맥주잔 옆에 놓인 칼을 보았다. 알았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태식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수진을 보고 비꼬듯 말했다. 그래, 수진아. 내 아버지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드려. 닥쳐, 진우. 너랑 나 둘이서 해결할 수 있어. 그녀가 간절한 눈빛으로 격렬하게 말했다. 나는 우리가 단둘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그녀에게 화가 났다. 나는 태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알고 보니 수진이랑 그녀의 상사인 지영이가 그들이 멀리 있을 때 만나기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 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수진아. 한숨을 쉬며 주저앉아 패배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진우. 수진이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난 널 믿지 않아. 태식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만해, 진우. 넌 잔인하고 무례해. 수진이 말을 가로막았다. 잔인하고 무례하다고? 그녀의 호텔방에서 내가 본 것을 봐야 했어. 다른 남자의 발자국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태식이 수진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겁에 질린 표정이 내 말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오, 하느님. 그가 중얼거렸다. 수진은 창백해졌고 눈물이 글썽였다.
제발 아빠,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진우 씨, 안 그래요? 제발, 진우 씨. 그녀가 애원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낡은 사진과 기념품을 다시 보며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기억했다. 몇 분 후 태식은 똑바로 앉아 눈물을 닦았다. 어떻게 할 거냐, 진우? 그가 수진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물었다. 잠시 생각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베트남 전쟁이나 립코드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치료사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가리켰다. 이상하지 않아, 태식아? 당신 세대는 전쟁 기념품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데, 우리 세대는 그것들을 서랍맨 아래 신발 상자에 숨겨두잖아. 왜일까? 나는 비꼬듯 물었고, 그러고 나서 베트남 전쟁이 마치 스카우트 캠프인 양 활짝 웃고 있는 정글 위장복을 입은 두 명의 마른 젊은이의 빛바랜 사진을 들어올렸다. 내가 그렇게 젊었던 적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늙었다고 느낀다. 나는 사진을 태식과 수진 사이의 테이블에 던지고, 마치 낯선 사람에게 설교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나와 제이는 1971년 5월에 립코드에 투하되었다. 그곳은 또 다른 기지였고, 우리 포대를 위한 일련의 기지 중 하나였다. 우리는 자주포를 옮기고, 설치하고, 한두 달 동안 사격 훈련을 한 다음 이동했다. 하지만 립코드는 달랐다. 우리는 정글로 둘러싸인 황량한 산등성이에 주둔하며 미군에게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가진 라오스 국경 근처 아사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방 기지는 155민 포대, 박격포 소대, 그리고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보병 중대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2개의 헬리콥터 착륙장과 몇몇 다른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총 400명 정도였다. 대부분의 전방기지는 벙커와 참호 속 지하에 있었다. 전투가 끝날 무렵 우리는 약 12,000명의 북베트남 군인에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당신들 해병대와 같았다. 선택된 저수지. 태식은 기억에 잠겨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6주는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았지만 주변 산꼭대기에 투하된 병사들에게는 지옥이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헬리콥터는 끊임없이 오고 갔다. 7월 1일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우리는 처음으로 포격을 받았다. 첫 주 동안 북베트남군은 하루에 20, 30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그 후 그들은 박격포와 더 큰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바람과 소음 때문에 우리는 종종 포격을 듣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불의의 습격을 당했다. 사격 통제 벙커로 달려가고 있을 때 박격포 폭발이 나를 넘어뜨렸다. 나는 벙커에 도착했고 제이가 말했다. 젠장, 진우야, 피 흘리고 있어. 나는 오른쪽 어깨뼈 아래에 파편을 맞았다. 나는 에반스 캠프로 후송되어 파편을 제거하고 뇌진탕으로 경과를 지켜보았다. 내가 립코드로 돌아왔을 때 파편상은 흔한 일이 되어 있었다. 포격은 로켓 추진 유탄과 무반동포로 더욱 격렬해져 혼란을 가중시켰다. 우리는 하루에 70, 80발의 포탄을 맞았고 우리 무기는 항상 전투 준비 상태에 있었다. 근접 목표물에 대한 사격 임무, 치누크 헬리콥터가 탄약을 가져왔고 그들은 착륙하지 않고 포화 속에서 짐을 떨어뜨렸다. 우리는 포탄과 화약을 줍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다. 이 작전 중 하나에서 나는 파편상을 입었다. 우리는 계속되는 포격과 힘든 일로 지쳐 있었다. F4 팬텀과 B-52 건십이 항상 주변에서 공습을 하고 있었다. 연기와 최루가스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7월 8일까지 우리는 매일 밤 경계 태세에 있었고 외곽 공격을 예상했다. 포격이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늘고 사기는 떨어졌다. 비행기가 추락했고 우리는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500명 이상을 잃었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나는 시신낭이나 들것을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옮겨 후송해야 했다. 7월 18일 호이처 탄약을 실은 치누크가 손상되어 115mm 포대와 탄약 보급창에 추락하여 몇 시간 동안 폭발과 화재를 일으켰다. 6문의 포가 모두 파괴되었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
나는 태식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부상자를 돕기 위해 달려갔고 그들은 항공유가 불타면서 화상을 입었다. 제이슨과 나는 기계 포병 한 명을 옮겼다. 그는 들것에 실려 있었고 그의 팔의 피부가 내 손에서 벗겨졌다. 그것과 타는 살냄새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속삭였다. 태식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수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나는 계속했다. 우리 모두는 그곳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고위 장성들은 한 곳에 집중된 거의 4개. 연대의 북베트남군에게 피해를 입힐 기회를 보았다. 며칠 밤 후 우리는 다시 경계 태세에 놓였다. 우리는 자동화기와 재래식 화력으로 포격을 받았다. 제스와 나는 FDC 벙커 앞에 M60 기관총을 설치했고 우리 박격포 소대는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 철조망 울타리를 비추기 위해 보병 중대는 숲을 따라 사격으로 응수했다. 건십이 상공을 맴돌며 로켓과 회전포를 발사했다. 우리 앞에 보병들은 M79 유탄 발사기와 자동화기를 숲속으로 쏘았다. 가끔 예광탄이 되돌아왔고 그러다 20mm 박격포탄이 보병 진지를 강타했다. 땅이 흔들리자 제이와 나는 몸을 숙였다. 우리는 보병 참호가 완전히 덮인 것을 보았다. 우리는 재빨리 진지를 점령했고 제이슨은 내가 그와 전 소대에게 탄약을 공급하는 동안 사격으로 응수하기 시작했다. 하사가 기어와서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서둘러 더 많은 탄약을 가지러 갔다. 우리가 마지막 탄띠에 이르렀을 때 나는 M16 총성을 들었고 등과 허벅지에 야구 방망이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쓰러져 제이스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그는 말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고 그는 한 번 가볍게 쥐었고 그의 눈의 빛이 사라졌다. 그것이 끝이었다. 나는 태식과 수진을 보았지만 그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형제, 그리고 모든 것. 나는 극도의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수지는 코를 훌쩍였지만 제이스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슬픔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뒤를 돌아 약 3m 뒤를 보았다. 킷캇은 정찰병인 트란 상병이 M16을 우리에게 겨누고 있었다. 이 정찰병들은 대부분 북베트남 탈영병으로 자신들이 잘못된 편에 섰다고 판단한 사람들이었다. 트란은 영어를 매우 잘했고 때로는 통역사 역할을 했다. 그는 우리 벙커에 몇 번 피신한 적이 있었고 제이스는 정찰병들이 합병된 후 그에게 포커를 가르쳐 주기까지 했다.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고 우리 중 누구도 그들을 믿지 않았다. 트라는 우리에게 탄창을 비웠다. 나는 등에 몇 발을 맞았지만 방탄복이 나를 심각한 부상에서 구해주었고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을 뿐이다. 총알 한 발이 내 허벅지 뒤쪽을 스쳤다. 나는 충격에 빠져 제이스가 정말로 죽었고 내가 총에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고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적에 대한 분노에 집중했다. 트라는 다시 쏘려고 했지만 탄약이 다 떨어졌다. 나는 죽은 척했다. 트라는 손전등을 흔들며 정글 깊숙한 곳으로 베트남어로 외쳤다. 로켓이다. 유탄이 우리를 거의 빗나가 뒤에서 폭발했다. 트라는 미친 사람처럼 손전등을 흔들었다. 나는 사제 폭탄과 AK-50 소총을 든 3개의 그림자가 철조망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래에서 M60을 꺼냈다. 제이슨은 일어나서 탄약이 떨어지기 전에 긴 2발을 쏘았다. 공병들이 쓰러지고 트란이 나에게 소리치며 돌아와 마체테를 잡았다. 나는 참호 가장자리에서 몸을 밀어내고 M60을 떨어뜨리고 내 칼을 잡았다. 우리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서로를 마주했다. 나는 그의 위에 올라탔다. 그가 마체테를 잡으려 했지만 실패하자 그의 가슴이 부딪혔다.
나는 혼란 속에서 얼마나 오래 거기에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갑자기 내 소대 하사인 에릭과 딕슨 중위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딕슨은 네이팜이 오고 있으니 벙커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나는 멈춰서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테이블 위에 보라색 심장 훈장 3개 위로 칼끝을 스쳤다. 태식과 수지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조용했다. 나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계속했다. 나는 이 무렵 의식을 잃었다. 나는 수액을 맞고 의료 벙커에서 깨어났다. 외과 의사와 코먼이 나를 치료하고 있었고 의사는 내가 살 것이고 새벽에 비행기로 후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마침내 정오쯤 후송되었고 격렬한 포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헬리콥터는 여러 발의 총알을 맞았고 승무원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떠나기 전에 지휘관이 사망했다. 로프로 대피하기로 결정되었다. 모두 21일에 후송되었고 그곳은 폭격당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24시간 후 나는 일본의 한 병원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그곳에서 일주일 후 나는 월터 리드로 이송되어 한 달 더 있었다. 밧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한 대령이 나를 도왔다. 그들은 적을 제거한 공로로 나에게 이 훈장을 주었다. 나는 보라색 심장 훈장 옆에 은별이 달린 빨강, 흰색, 파란색 훈장을 놓았다. 의사들은 나를 잘 치료해 주었다. 몇 달간의 재활 후 나는 신체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엉망이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나는 제이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포트 S에 가기 전에 그의 부모님을 방문했다. 그들은 베트남과 제이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지만 왜 그가 아닌 내가 살아남았는지는 결코 묻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나는 허공을 멍하니 쳐다보며 그 어두운 시기에 나는 치료를 받았지만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다. 나는 포트 S에서 최소한의 일만 했고 사회적 교류를 피하기 위해 대학에서 제도 수업에 몰두했다. 군을 떠났을 때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학교를 계속 다녔는데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진의 눈을 들여다보며 전날 밤의 고통과 분노를 느꼈다. 그러다 수진이를 만났어. 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흐느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네가 나를 현실 세계로 다시 데려왔어. 너는 행복했고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았고 아름다웠지. 안팎으로 당신은 내가 다시 살고 싶게 만들었다.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졌고 당신은 나를 구했고 나에게 3명의 멋진 아이들을 주었다. 그것에 대해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태식이 헛기침을 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진우? 나는 지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장인어른. 저는 2번 배신당했고 2번 모두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내가 말했다.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니. 우리는 눈물이 글썽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태식이 조용히 물었다. 확실해, 진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거야? 수진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절망의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이 실수가 아니었다. 어젯밤 나는 수진이가 거의 2년 동안 나를 속여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도 한 남자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고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창백해졌다. 민호가 너한테 말 안 했어, 수진아? 그가 모든 걸 자백했다고. 나는 태식을 향해 돌아섰다. 그게 당신 질문에 대한 답이 되나요? 태식은 천천히 일어나 슬픈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보았다.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널 사랑해야 하지만 너와 내 행동에 대한 모든 존경심을 잃었어. 태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멈춰서서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나는 손을 뻗었지만 그는 움츠렸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진우야. 넌 이런 일을 겪을 자격이 없어. 네가 해야 할 일을 해. 하지만 제발 그녀를 다치게 하지 마.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니요, 장인어른, 저는 그 일을 극복했어요. 나는 슬프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당신 기분을 좋게 한다면 이걸 받으세요.
나는 칼을 칼집에 넣고 그에게 건넸다. 태식은 조용히 그것을 받고 문 쪽으로 돌아섰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아마도 은주에게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문을 닫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거나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었고 벨이 멈추고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나는 말했다. 오늘 아침에 내 아버지 대신 경찰이 올 줄 알았는데. 수진이 움찔했다. 지영이랑 나는 그들이 그들의 아내에게 전화하지 않기를 바라며 술집 밖에서 공격당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도록 설득했어. 나는 내가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바꿀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어? 내가 물었다. 수진이 헛기침을 했다. 그들은 아직 병원에 있어. 네가 심하게 다치게 했어. 민호는 코, 광대뼈, 갈비뼈가 부러졌어. 현식은 턱이 탈골되고 이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어. 다른 사람들도 잊지 마. 맙소사 수진.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네가 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 네가 그렇게 잔인한 줄 몰랐어. 진우야, 꼭 그렇게 해야 했어? 넌 그 바보들을 변호하고 있는 거야. 나는 비꼬듯 말했다.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내가 받아. 너한테 온 전화일 거야. 나는 말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얼굴을 씻고 거울에 비친 나를 보았다. 내 눈은 붉고 부어 있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후 나는 늙고 초췌해 보였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고 수지는 전화기를 멍하니 쳐다보고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수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앉자 그녀가 말했다. 지영이 남편한테 꼭 말해야 했어? 왜 그의 고통을 나누면 안 되지? 그는 이미 민호랑 현식이 아내한테 전화해서 지영이를 집에서 쫓아냈어. 그녀는 딸을 만나려면 변호사가 필요해. 수진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녀가 나를 해고했어.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누가 너를 민호랑 현식이한테 소개해줬지? 지영이 아니었어? 수진이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오늘 아침에 도연이한테 너랑 지영이가 한 짓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나를 믿지 않고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내가 강민호를 언급했을 때 그는 믿었어. 그는 변했고 화를 내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영의 두 번째 결혼이 약 1년 전 그녀를 부모님과 언니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말했다. 도현은 감사 중에 지영의 언니인 사라를 만났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사라는 그에게 지영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영은 첫 번째 남편인 데이브와 데이트하는 동안 강민호와 바람을 피웠다. 도현은 지영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를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민호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수지는 충격적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도현은 사건들을 연결하고 지영을 집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는지 궁금하다. 내 주변에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이 흐느꼈다. 오 하느님, 진우 씨, 민호랑 현식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쇼핑 여행 중에만요. 제발 믿어줘요. 지영이가 우리 첫 여행 전에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비틀며 울고 애원했다. 제발, 진우 씨, 어떻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거기 서 있는 걸 봤을 때 악몽 같았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았고 격려를 받았다. 그녀는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쇼핑을 시작하기 전에 지영이가 장난치는 걸 좋아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녀는 그것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녀가 누군가를 데려올 줄은 몰랐다. 민호가 식당에 나타났을 때 나는 꽤 놀랐다. 지영은 그를 소개하며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고 우연히 근처에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멈춰 서서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 그날 밤 민호는 정말 멋졌고 추파를 던지고 춤을 추고 우리를 칭찬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마셨고, 그가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나는 모르는 척했다. 나중에 호텔에서 지영은 민호와 함께 있었다. 옆방으로 옮겨가면서 나는 지영이 모든 것을 꾸몄다는 것을 깨달았다. 벽이 얇아서 밤새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네가 왜 그랬는지 설명이 되네. 나는 혐오스럽게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가버렸다. 우리는 아침을 먹었고 지영은 그들이 함께한 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를 칭찬했다. 다음 몇 달 동안 지영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자주 민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치료 구역을 언급하고 내가 반항해야 한다고 농담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달 후 또 다른 쇼핑 여행이 있었고 지영은 민호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며 그녀는 그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웃었지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고 생각해보겠지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수지는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멍한 표정으로 다시 쳐다보았다. 나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 그 토요일 밤 민호와 현식이 식당에 왔고 우리는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다음 나이트클럽에 갔다. 우리는 짝을 지었고 나는 민호와 함께 있었다. 나는 그 후에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와 민호는 모텔방으로 갔고 지영과 현식은 그들의 방으로 갔다. 수지는 조용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야? 나는 무심하게 물었다. 수지는 눈물이 글썽인 채 나를 쳐다보았다. 괜찮았어. 아니, 너랑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았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흥미로웠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였고 다른 사람인 척할 수 있었어. 그게 널 너무 흥분시켜서 널 사랑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남편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야? 나는 씁쓸하게 말했다. 수지는 흐느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응.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비꼬듯 현식에게 물었고 그녀는 민호와 몇 번 만난 후에 대답했다. 지영은 다음 여행에서 그가 그립다고 농담했다. 나는 밤새 현식과 춤을 췄다. 나중에 모텔에서 현식이 내 방으로 와서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다. 별일 아닌 것 같았다. 몇 번의 여행 후 민호와 현식은 한밤중에 자리를 바꿨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남자가 내가 함께 시작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수지는 슬프게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에 사는 두 개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함께하는 삶을 사랑했지만 이 주말에 중독되었어요. 둘 다 가질 수 있고 당신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의한 것이 정말 어리석었고 모텔에서 당신이 나를 보았을 때 수지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거울 속에 나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나는 일어나 그녀를 쳐다보았다. 흥미로운 이야기네, 수진. 해피엔딩이 없어서 아쉽네. 어쩌면 너한테는 있을지도 모르지. 오늘 밤에 애들 데리러 갈 거야. 하윤이가 자면 민준이랑 서연이한테 엄마 아빠가 따로 살 거라고 말할 거야. 하윤이는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상처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나는 다른 숙소를 마련할 때까지 지하 소파에서 잘 것이다. 내가 걸어가기 시작하자 수진이 소리쳤다. 진우 씨, 세상에, 이건 실수야. 사랑해, 이러지 마, 제발. 나는 돌아서서 물었다. 왜 안 돼? 수진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1년에 서너 번 밤뿐이었어. 그 주말 외에는 민호나 현식을 만난 적이 없어. 제발, 진우 씨, 애원할게. 나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줄 수 없어? 나를 용서해줘, 수진, 내가. 1년에 서너 번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는 대가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나를 용서해줘. 너에 대한 내 믿음, 너와 내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는 내 믿음을 파괴한 것에 대해 용서해줘. 나는 슬프게 말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 건데?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호랑 현식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피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게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데 필요한 거니까. 나는 지친 듯 말했다. 나는 조용히 부엌을 둘러보았다. 가족 사진, 아이들의 그림, 그리고 냉장고에 붙어 있는 신문, 구석에 있는 수진의 이유식 의자, 이 집을 집으로 만든 모든 것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썼다. 어젯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6개월, 1년, 5년 후에 당신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자문했다. 언젠가는 당신을 용서하겠지만 잊지는 못할 것이다. 1년도, 5년도, 10년도. 당신을 보거나 당신의 목소리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젯밤을 떠올릴 것이다. 눈물이 글썽인 채 말했다. 그건 내가 함께 살 수 없는 거야. 나는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서 있었고, 수진이 요람해서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앉아 있었다. 아니, 제발, 하느님, 안 돼요. 몇 분 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아, 질문 하나만 대답해 줄래? 그녀는 선고받은 죄수처럼 텅 빈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너는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 남자를 잃었고, 내 부모님, 그리고 내 남편의 존경을 잃었고, 직업을 잃었어. 언젠가 너는 우리 아이들에게 왜 우리 가족을 파괴했는지 설명해야 할 거야. 그럴 가치가 있었어? 수진의 목이 메인 흐느낌만이 깨는 잠시의 침묵 후, 나는 몸을 돌려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